대도에 이르는 서 단예 김준걸 제1장 총론 제1절 우주의 모형. 지구상에 기적적으로 생명이 탄생된 이래 수십억 년이 흘러 영장류가 출현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마침내 인간이 등장하게 됐다. 인간, 복잡한 사고체계를 지닌 흥미로운 동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무엇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만든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성이라 부른다. 이성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그 답을 구하려는 정신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고 조합하여 양질의 정보를 얻으려는 일체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성이 있기에 인간은 놀라운 문명의 금자탑을 쌓았고, 지금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상향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만 유독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조심스럽게 생존과 선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인간이 도구를 다룰 줄 몰랐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 약육강식의 생태계 속에서 털없는 원숭이가 맨발로 뛰어다니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이다. 물론 원시인 유인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좀 더 환경에 유리한 신체 구조를 지녔을 것이다. 하지만 맹수들에 비해 턱없이 약했고 초식 동물처럼 뛰어난 방어 능력을 지니고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주지를 나무 위나 바위 동굴로 옮기는 것이었고, 경우에 따라서 수중생활까지 해야만 했다. 인간은 적자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만 했고, 선택은 자연히 두뇌의 활성으로 이어졌다. 그로 선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의 수집과 계산이 필요했고, 여기서 DNA 피지를 확대하고 주름을 접게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뇌를 활용하여 도구를 쓰고 불을 지피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선천적으로 지닌 신체적 약점을 도구로서 메워나가게 된 것이다. 게다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무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전에 유리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여기서 소통의 편리를 위해 언어가 발달하게 되었다. 언어는 구성원끼리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질서를 유지케 하여 집단 형성에 기여하였다. 마침내 인간은 집단에서 오는 강력한 힘을 이용해 생태계의 약자에서 강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언어란 것은 단순히 소통과 질서 유지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마른 숲에 불을 붙인 것처럼 인간의 정신활동을 연쇄적으로 타들어가게 하였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듯한 벽돌이 있어야 하듯, 생각에 생각을 쌓아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언어가 절대적이다. 언어가 없이는 사고 자체가 심화될 수 없고, 그저 단순한 생각만 뒤죽박죽 일어나다 변죽만 울리고 허망하게 꺼지고 말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언어를 쓰게 되면서 사유작용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고, 마침내 동물과 뚜렷이 구별해주는 이성이라는 품질 보증서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이성은 이제 적자 생존의 문제를 넘어 존재의 본질로까지 의심의 영역을 확대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에서 가치 창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태동한 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제 인간은 철학을 통해 미지의 영역을 두드리며
진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철학에서 처음으로 대두된 것, 그것은 나와 우주에 관한 근본적 의문이다. 나는 누구이고 우주는 무엇인가? 이 간단한 명제가 철학의 목표가 되었고, 여기서 비롯한 것이 우주론이다. 이것은 우주의 모형을 예측하여 그려보는 것인데, 정확한 형태의 우주를 찾아낼 때 비로소 인간 존재의 비밀 또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주란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거북을 층층이 쌓아놓은 것이나 두 마리 커다란 코끼리 위에 얹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평평한 대지 위에 둥근 방구형의 하늘을 매달은 것으로 추론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념들은 동양의 전통적 우주관인 개천설의 태동을 불러왔고, 개천설이란 평평한 땅 위에 우산처럼 둥근 하늘이 덮여있는 우주 모형을 말한다. 이런 천원지방의 우주론이 동서양에 걸쳐 한동안 대세를 이루다가 기원전 4세기 무렵에 마침내 기발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나타난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냉철한 분석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래서 둥근 지구를 중심으로 전체가 운행하는 원형지구 천동설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2세기 중엽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피타고라스의 등소권운동과 아폴로니오스의 주전원을 결합하여 주전원설이라는 우주 모형을 만든다. 이로써 천동설의 이론적 토대가 닦이게 되었고, 이후로 무려 1400년 동안이나 서양의 우주관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천동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BC 281년경에 아리스타르코스가 천동설을 뒤엎는 색다른 이론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태양을 하나의 항성으로 보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가설을 제시한 지동설이었다. 놀랍고 획기적인 발상이었지만 당시 종교인들의 반발에 부닥쳐 오랜 세월 동안 세인들의 기억에서 묻히고 만다. 이 무렵 동양에서도 개천설을 뛰어넘어 지구와 하늘을 구형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된다. 달걀의 껍데기가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듯 하늘 역시 땅을 둘러싼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설, 바로 혼천설이다. 이 설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후한의 장형의 저서 혼천의주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에 동서양에 걸쳐 여러 우주론이 등장했지만 대세는 역시 천동설이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천동설은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된다. 그것은 1543년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초판 인쇄본이 나오면서부터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아리스타르코스의 자동설의 무한 개념을 도입했고, 지동설의 무한 개념을 도입했고, 행성 간의 상대 거리에 대한 측정을 시도했다. 이것은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의 인식 전환을 불러왔고, 수학을 비롯하여 케플러 제3법칙과 뉴턴 역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야말로 우주관, 세계관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흔히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 일컬어진다. 당시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에 극심한 마찰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쇄 매체의 발달이다. 이것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17세기 초에 갈릴레오가 고성능 망원경을 발명함으로써 지동설이 탄력을 받게 된다. 천체의 관측이 보다 정교해지면서 지동설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게 되자 마침내 지동설은 설득력 있는 우주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동설은 행성들이 태양을 정원 궤도로 돌고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관측하면 실제 현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것에 의문을 품고 연구하던 케플러는 마침내 그 해답을 타원 궤도 지동설에서 찾게 된다. 그가 행성들의 공전 궤도를 타원으로 설정하자 실측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신이 완벽한 정원을 놔두고 타원으로 우주를 설계했는지에 대해 그림직하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우주 모형은 케플러에 의해 정원 궤도 지동설에서 타원 궤도 지동설로 한 발짝 더 진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형만 일치한다고 우주 모형이 완성된 것일까?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었다. 그것은 우주가 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계도이다. 그 설계도를 들고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 인력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아이작 뉴턴이다. 뉴턴은 행성들이 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렸다. 우주 모형에 설계도를 채워 넣은 것이다. 이로써 인류는 우주가 어떤 원리로 변화하며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주의 외형의 내부 설계도까지 나왔으니 완성된 것인가? 그런데 뉴턴의 설계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전자기와 빛의 세계이다. 이들의 세계는 놀랍게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을 이루고 있다. 바꿔 말하면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라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도깨비 같은 놈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전자기와 빛을 연구하다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찾아냈다. 놀랍게도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공간이 휘어진다는 사실도 밝혀내게 되었다. 실로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론이 다시 한번 그 모형을 바꾸게 되는 전기가 마련됐고, 이로써 아인슈타인의 상대적인 시공에 뉴턴의 역학이 결합된 우주 모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주 모형이 다 끝난 것인가? 오늘날에 이르러 첨단 과학의 발달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형이 먼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주는 138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몸집을 지녔고 그 속의 태양은 무려 수천조 개나 된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이다. 그래서 다시 우주 모형을 그리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그린 것이 빅뱅론이다. 이것은 한 점에서 폭발하여 현재의 우주를 만들었다는 가설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빅뱅 이전의 모형을 그릴 수 없다는 한계에 부닥쳐 있다. 특이점의 기원에 대해 밝히지 못한다면 빅뱅론은 그저 우주론의 한 단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특이점 이전은 우리의 시공을 벗어났기에 과학적 탐구 대상이 아니다. 특이점, 싱귤래리티, 시공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여기에 대한 의문은 우주의 최초 진료에 대한 의문을 가속화시켰다. 다시 말해 철학에서 말하는
제1원인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다. 제1원인이란 우주를 이루는 최초의 진료, 더 이상 소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존재하는 자존체를 말합니다. 시간을 무한대로 거슬러 올라가 우주의 최초 인자를 찾고 그 속성을 파악할 때 비로소 우주의 전체상이 그려지고 우주 모형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쯤 됐어야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힌트도 더불어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계의 모형은 제1원인을 찾는 문제로 귀결된다. 제1원인이라 쉽게 말해 우주 삼라만상의 어머니 자리이다.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 어떤 우주론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단면의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제1원인은 오늘날의 과학의 과학적 한계를 크게 벗어나 있다. 차원을 달리하는 형이상학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과 과학에 인간의 직관을 더해 사고로서 그려보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도학이라 부른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도학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만일 도학이 아닌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우주 모형을 완성하려 한다면 까마득한 세월 동안 인내해야 할 것이다. 수십만 년이 흘러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했다고 가정해도 우주 모형의 완성은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과학의 힘으로 3차원 세계를 낱낱이 파헤친다 해도 우주는 3차원을 넘어 그 이상의 고차원 세계로 무한히 뻗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원을 넘나드는 인간의 의식, 즉 도학을 끌어다 우주를 바라보고 이것을 제1원인과 나의 근본 문제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제2절 분별의 시작.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을 표현하는 말은 얼마든지 많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절대, 도, 제1원인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절대와 도는 삼라만상의 최초인자라는 뜻 외에도 분별을 초월한다든지 진리를 터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셋 가운데 하나를 추리라면 제1원인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도학적으로 다듬어 표현하면 태일이 된다. 이제 세월을 무한대로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상태, 즉 자존하며 만물의 바탕이 되는 태일로 복귀해보자. 이곳에서 어느 순간 분별이 피어오르고 그와 동시에 시공이 창출될 것이다. 연이어 정보로 가득한 삼라만상이 들어서고 정보의 차등에 따라 차원이 쭉쭉 갈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화되어 나온 3차원이란 공간에 물질이라는 폐쇄 정보가 엉겨 붙으면서 천지가 생겨나고 생명이 화생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너무 쉽게 천지창조를 표현했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태일로 돌아가 창조의 여행을 떠나보자. 물론 우리의 이성을 동력으로 삼아 상상 속에서만 움직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말이다. 이 정도 타임머신이라면 우리 현생 인류의 수준으로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잠시 타임머신을 만들 시간을 가져보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의 눈을 활짝 뜨고 상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보자. 준비되었으면 이제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머나먼 과거로 되돌아가 보자. 더 이상의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 바로 우주 삼라만상의 제일 원인인 태일이다. 태일.
타임머신의 창밖을 통해 태일을 바라보자.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는가? 만일 무언가 보인다면 목적지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 태일은 분별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여서 그 어느 것도 볼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럭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태일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태일을 달리 절대라 부르지 않던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실로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광의 목적은 뭐니 해도 시각적 정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니 말이다. 보이지 않는다면 청각을 비롯한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살펴보자. 하지만 오감을 넘어 영감까지 동원한다 해도 일모의 느낌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태일은 분별이 완전히 멈춘 절대 그 자체인 까닭이다. 절대라는 말 한마디에 의해 태일에 대한 여행은 완전히 멈추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리에 빗대어 절대의 상태를 알아보자. 절대를 수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 나 홀로 존재하고 있으니 숫자 1이 될까? 근데 숫자 1은 절대가 아니다. 1 또한 비교할 대상인 0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대를 0으로 보면 어떨까? 0 역시 비교할 수 있는 1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절대성을 잃고 만다. 정리하면 1이나 0은 절대가 아닌 분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절대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어렴풋이나마 유추할 수 있다. 절대는 1이 아니고 절대는 0이 아니다. 절대는 1이고 절대는 0이다. 절대는 1도 아니고 0도 아닌 상태이며 이것은 바꿔 말해 1이면서 동시에 0인 상태이다. 그래야만 분별이 완전히 정지되어 절대의 독존이 성립된다. 태일. 이놈이 절대라는 것만 알 뿐 그 외의 신상 정보는 알 길이 요원하다. 도대체 태일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태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태일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쉽게 유인가? 아니면 무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내려졌다. 1과 0을 동시에 만족하듯 유와 무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비유, 비무한 제3의 존재 형태를 띄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존재할까? 이 부분도 잠시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해를 구하다가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소모될지 모를 일이다. 사실 인류사를 통틀어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니 말이다. 한마디로 부처가 돼야 할 텐데 그러다가는 관광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가고 백골이 수만 번 진토되도록 수행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태를 그냥 떠나려니 약간 섭섭한가? 그래도 이곳은 나를 비롯해 우주 삼라만상이 복귀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태일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이곳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만 잠깐 상상해 보도록 하자. 태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질이 앞서 말한 절대라는 것이다. 절대는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경지로서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분별에서 비롯한다. 그렇게 분별이 없는 태일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 삼라만상을 창조했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자꾸 의문만 던지고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니 답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분별로서 보는 습성만 걷어내면 되니 말이다. 허나 분별에 길들여진 사고체계를 단번에 벗어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처럼
시간여행을 하다 보면 점차 분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뿐이다. 아무튼 절대인 테일만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분별을 일으키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삼라만상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지금처럼 본설을 가지고 실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테일에서 맨 처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이제 테일을 떠나 타임머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1초에 수천억 년이 미래로 흘러가게끔 속도를 올리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 보자. 그래도 타임머신의 창밖에 아무런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면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창밖을 바라보니 과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듯하다. 암흑에 청이 갈리며 구분이 생긴 것인데 순도 100%의 암흑 속에 순도 99.999999%의 암흑이 수없이 겹쳐지며 파동을 이루고 있다. 이건 도대체 아무리 봐도 빛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암흑에 구분이 생긴 것을 보면 빛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암흑의 물결이 꿈틀대는 상태. 이런 시기를 일러 무극이라 한다. 무극? 요상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이놈의 정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타임머신의 시간을 1초에 100만 년으로 대폭 낮춰서 관찰해보자.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어쩌다 암흑이 뒤틀리며 소용돌이 치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더 이상의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타임머신의 시간을 1초에 1000억 년까지 올려보자. 그리고 며칠 기내에서 쉬다가 다시 창밖을 보자. 이제 무언가 변화가 보이는가?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직도 암흑 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일모의 변화조차 없다. 변화가 정말로 없는 것인가? 혹시 변화를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주 모형을 너무 크게 확대하다 보면 변화를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시간의 속도를 올리는 대신 타임머신의 크기를 줄여보자. 무한대에 가깝게 축소해보는 것이다. 대략 1초에 수천조분의 1로 줄어들게끔 하고 몇 시간 뒤에 창밖을 바라보자. 이제 무엇이 보이는가? 극미하게 줄어들어서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암흑 사이로 소용돌이 치는 희미한 빛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빛? 이건 분명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빛을 추적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빛의 창조. 최초의 분별이 시작되는 경이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간대로 넘어온 것이다. 무한의 시간 동안 잠자고 있던 테일의 극히 일부에서 절대성을 잃어 무극이 되었고 이런 무극의 한 영역에서 분별이 시작되었다. 무극의 최초의 분별이 찍히는 시점, 이때를 일러 창조점이라 한다. 창조점, 경이로운 시점이긴 한데 이 또한 의문투성이다. 절대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창조점이